서울 비 내리는 가을 오후.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은 꽉 막혀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었다.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빗냄새와 길모퉁이 카페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커피 향은 평소라면 도심 속 직장인에게 작은 평안을 주었을 것이다. 내 이름은 배지우, 35살. 판교 테크노밸리에 세련된 유리 건물에 자리 잡은 소프트웨어 기업 이노바테크의 대표다. 직함은 화려해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 강도진과 내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에어컨에서 끊임없이 물이 새고 와이파이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변덕스러운 비좁은 15평짜리 오피스텔을 공유했다. 나는 고객 관리, 재무, 계약, 인사, HR을 맡았고 도지는 기술, 서버, 제품 개발, 그리고 내 눈엔 외계어처럼 보이는 코드들을 다뤘다. 직원들은 농담 삼아 강 이사님이 회사의 머리라면 배 대표님은 심장이죠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면 그저 미소 지으며 속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들을 남편과 함께 헤쳐왔다고 믿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비좁은 오피스텔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6명의 팀원에서 이노바테크는 130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더 큰 클라이언트, 더 큰 계약들. 우리 이름은 IT 업계에서 무게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때로는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따뜻한 것은 아니다. 회사 단체 사진에서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나란히 서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서로에게 할 말이 전혀 없는 부부들이 있다. 도진과 나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다. 많은 여성들에게 그단 하나의 사실은 가슴 깊이 박힌 가시와도 같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난임 클리닉은 다 돌아다녔다. 약을 먹고 주기를 확인하고 호르몬 주사를 견디며 전문의부터 이웃들의 조언까지 모두 귀담아 들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노력해보라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유독한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다. 시어머니 황 여사는 안동의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었다. 60대 후반인 그녀는 자신의 직설적인 화법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직설은 대개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데 쓰였다. 처음에는 다정한 어머니 행세를 했다. 지우야, 좀 더 먹어라. 넌 일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말랐어. 네 몸이 아기를 품을 수 있겠니? 나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맺히는 느낌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밥을 한술 더 떴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보란듯이 선언하곤 했다. 우리 집안에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날 할머니라고 부르는 손주 목소리네. 식탁은 몇 초간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며 긴장을 깨려 했다. 사람들은 그렇다. 군중 앞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건 그저 농담으로 치부된다. 말은 가볍지만 그것이 가하는 고통은 천문학적이다. 내가 얼어붙는 걸 볼 때마다 도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만약 우리가 아이를 못 갖는다 해도 그게 온전히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가 비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며 늦게 귀가하는 수많은 밤에도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뿐이라고 내 자신을 설득할 만큼 그를 믿었다. 서버가 다운돼서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할 때도 나는 밥 꼭 챙겨 먹고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문자만 보냈다. 한 번은 그에게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저녁 먹으러 집에 오지도 않잖아. 도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계를 풀어 화장대 위에 놓으며 피곤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제품 출시가 코앞이잖아.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당신은 대표잖아. 기술적인 압박감을 그렇게 몰라? 나는 입을 다물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싸우는 게 아니다. 싸운다는 건 아직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입을 여는 순간 내가 파트너를 귀찮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도진이 가장 좋아하는 최상급 한우로 갈비찜을 만들고 전복까지 정성스레 구웠다. 강남의 유명한 정육점까지 일부러 찾아가 고기를 샀다. 정육점 사장님은 내가 고기를 신중하게 고르는 걸 보고 미소 지었다. 남편분 챙기시려나 보네. 남편분이 참 복이 많으셔. 나는 그저 마주 웃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아무리 맛있는 식사라도 이미 다른 곳에서 밥을 먹기로 결심한 남자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지는 밤 8시에 집에 왔다. 자리에 앉아 갈비 한 점을 잘라 입에 넣더니 두 입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회사 가봐야 돼. 서버 쪽에 에러가 났어. 나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그의 접시를 보았다. 조금만 더 먹어.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배불러. 그가 멈칫했다. 뭐 할 말 있어, 지우야? 나는 그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버리기엔 아깝지만 더 이상 가치는 없는 낡은 가구처럼 나를 보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비가 많이 오네. 겉옷 챙겨가. 도지는 재킷을 집어들며 말투를 살짝 누그러뜨렸다. 당신은 회사 일에만 집중해. 집안일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당시 그 말은 부부가 정신적인 부담을 나누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처럼 들렸다. 그의 버전의 집안일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도진이 떠난 후 주방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다.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갈비찜 국물이 묻은 그의 젓가락은 접시 끝에 놓여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지만 왜 이렇게 추위를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화면을 응시하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의사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나는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억지로 뿌리째 뽑아낸 나무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네, 일정 비워둘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결혼한 여자의 가장 큰 의무는 남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거다. 세상 돈을 다 가져다 줘도 그건 변하지 않아, 지우야.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발코니 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도시는 빛나고 차들은 질주하고 식당은 북적이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오직 내 집만이 환하게 불이 켜진 채 대기실처럼 차가웠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그저 지쳤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돈, 회사, 가족, 난임이라는 엄청난 압박 아래 놓인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조금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더 인내하고 그를 더 사랑한다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바다는 결코 물을 퍼낼 수 없다.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물을 퍼내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배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새벽 1시쯤 문자가 왔다. 회사에서 잘게, 문 잠그고 자. 나는 휴대전화를 쥐고 그 문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거실로 걸어가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도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액자 유리를 만졌다. 사진 속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결혼 생활에서 체크아웃했다는 사실을 그저 내게 통보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아니,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통보했지만 내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누군가의 길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가 내게 목숨을 빚진 것은 아니다. 그저 돌아서서 구원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인생은 그 누구와도 도덕적 계약을 맺지 않는다. 2016년 말
이노바테크가 아직 작은 계약들을 따내려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나는 아버지 배명철 회장과 함께 강원도의 쇠락한 폐광촌으로 자선 봉사를 갔다. 아버지는 수년간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PR 목적으로 요란하게 하는 자선 행사를 경멸했다.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보다 네 사진을 더 많이 찍어댄다면 그건 그냥 네 자만심에 먹이를 주는 것뿐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너무 엄격해. 누가 그런 기준을 다 맞춰? 아버지는 깊고 온화한 눈으로 나를 보셨다. 돈과 선의에 엄격해지면 많은 슬픔을 피할 수 있단다, 지우야. 세상엔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고통을 미끼로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때 나는 아버지가 그저 냉소적인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의 말이 훗날 녹슨모처럼 내 기억 속에 깊이 박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모인 동네를 방문했다.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찼고 아이들은 얇은 겉옷만 걸친 채 호기심과 피로가 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거기서 나는 이아름을 만났다. 아름은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뼈만 남은 듯 말랐으며 창백한 피부에 늘 눈물이 맺혀 있는 듯한 눈을 가졌다. 그녀는 어머니 오정희의 뒤에 겁먹은 채 서서 싸구려 스웨터 자락을 비틀고 있었다. 오정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연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빚졌어요. 빚 갚으라고 제 어린 딸을 끔찍한 늙은 남자한테 팔아넘기려고 해요. 너무 어리잖아요.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름이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달려갔다. 일어나요,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이러지 마요. 아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제발요, 대표님. 저 그 남자한테 가기 싫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이런 곳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소녀를 보며 나는 잔인한 폭풍에 짓밟힌 연약한 묘목을 보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연민을 느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눈물에는 항상 선함이 동반된다고 믿는 순진함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누구나 그 순진함에 대한 수업료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현지 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한 후 아버지는 오정희가 도박 습관 때문에 악덕 사채를 썼고 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로 불어났다는 걸 알아냈다. 원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채업자들은 무자비했다. 그날 밤 모텔 방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아름이를 돕고 싶어. 아버지는 싸구려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시며 천천히 물으셨다. 네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돕는 거냐? 아니면 네가 구원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돕는 거냐? 나는 얼어붙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아빠. 그럼 두 눈 똑바로 뜨고 도와라. 돈을 건네주고 감사를 샀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누군가를 구하는 건 좋은 일이다만 선의에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울타리가 없으면 선량한 사람은 그저 남들이 군업 아래 진흙을 닦는 발판이 될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 여행이 끝나고 나는 개인저축을 털어 아르민의 가족의 빚 약 2천만 원을 갚아주었다. 영화에서처럼 그냥 현금을 쥐어준 게 아니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불해 계좌를 닫아버렸다. 아버지는 나중에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구두 호의를 싫어하셨기에 모든 것을 문서화하라고 고집하셨다. 나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름은 계속 울었다. 대표님, 제가 여기 남으면 엄마가 조만간 저를 또 빚더미로 끌고 갈 거예요. 저도 서울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뭐든 다 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할게요. 힘든 일 안 무서워요.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물으셨다. 아름아, 넌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떠나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기 위해 떠나려는 거냐?
아름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제 힘으로 밥벌이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였다. 나는 아름을 서울로 데려왔다.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평범한 동네의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다. UX UI 디자인 학원 수강료를 내주고 리퍼비시 노트북도 사주었다. 지하철 타는 법, 예산 짜는 법, 그리고 대도시에서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아름은 참 순종적이었다.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내게 빚진 거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요. 한 번은 도진이 거실에서 컴퓨터를 고치고 있을 때 아름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다. 그녀는 현관문에 조심스레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지우 대표님이 이사님은 기술의 천재라고 하셨어요. 도진은 고개를 들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천재는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아름은 코드로 가득 찬 화면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해커 영화 같아요. 제가 저걸 반만 이해해도 엄청 자랑스러울 텐데. 도진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심지어 농담까지 던졌다. 여보가 아름이한테 기초 좀 가르쳐줘. UI 디자인 배우고 있는데 백엔드를 이해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될 거야. 도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요. 시간 날 때, 무심한 시간 날 때 너무나 평범했다. 소름 끼치도록 평범해서 내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먼지 한 톨처럼 가벼운 말로 시작된 관계가 누군가의 집지붕을 날려버릴 허리케인으로 변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1년 후 아름은 디자인 실력이 꽤 늘었고 나는 그녀를 파트너사의 인턴으로 추천했다. 그녀는 옷차림도 세련돼졌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붙었다. 명절마다 그녀는 나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배 대표님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읽고 건조하게 웃으셨다. 감사 인사라는 것에 취하지 마라. 지우야.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아. 나는 방어적으로 튀어나갔다. 아빠는 항상 너무 의심이 많아.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의심하는 게 아니다. 그저 예쁘게 운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내 집 열쇠를 넘겨주지 않을 뿐이지. 나는 눈을 굴리며 넘겨버렸다. 젊음의 선의는 고집스럽다. 자신의 선의가 너무 밝아서 모든 사람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고 착각한다. 현실은 어떤 어둠은 조명 바로 밖에서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후 아름은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고향에 내려가 봐야겠다고 몇 주 휴가를 냈다. 나는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조금 더 보내주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다. 하지만 몇 주는 몇 달이 되었다. 문자는 뜸해졌다. 가끔은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수척해졌고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는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공유하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아이러니가 쟤처럼 쓴맛을 낸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일정 기간 사라졌을 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는다면 그 부재는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돌아와 당신을 벌하게 된다. 그때 나는 내가 아름을 진흙탕에서 끌어내줬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을 씻기 위해 진흙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나온다는 걸 나는 몰랐다. 아버지는 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날 돌아가셨다. 그날의 비는 평범한 소나기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 차량을 무자비하게 두드리고 소나무를 적시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러 온 사람들의 어깨를 흠뻑 적셨다. 나는 얼어붙은 손을 쥐고 관 옆에 서서 목사님의 엄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 가슴은 숟가락으로 푹 파인 것처럼 공허했다. 배명철. 내 아버지는 평생을 신중하게 사업을 하셨다. 점잖고 자애로운 분이었지만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었다. 계약서를 읽는 법, 재무제표를 해부하는 법, 사람의 말 그 이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그 마지막 교훈을 내 결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장례식에서 도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적절히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친척들 앞에서 가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내, 지우야. 내가 있잖아. 나는 그를 믿었다. 여자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곁에 남편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집의 마지막 기둥처럼 그에게 매달리게 된다. 나도 정확히 그렇게 했다. 겉은 아름답게 칠해져 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빠진 기둥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도진에게 기대어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한경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변호사는 수년간 아버지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시계공처럼 꼼꼼한 여성이었다. 배 대표님,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죠. 회장님 유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일정 잡아주세요. 솔직히 돈 생각은 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 돈은 지극히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저 그가 한 번만 더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뿐.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다. 약속 당일 아침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 7시 도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밖에 비 쏟아지네. 겉옷 챙겨. 난 아침부터 개발팀 회의라 같이 못 가. 나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며 문자를 보았다. 회의 잘해. 나는 차를 몰고 시내의 로펌으로 향했다. 한 변호사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올려둔 두꺼운 파일 위로 손을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몇 초간 나를 바라보았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요즘 밥맛이 없어서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내 의자를 빼주었다. 상속을 담당하는 중년의 전문 변호사는 체계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검토한 뒤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그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내 손은 핸드백 모서리를 점점 더 꽉 쥐게 되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의 가치는 약 450억 원에 달했다. 대형 물류회사의 주식, 강남과 판교의 상업용 임대부동산 여러 채, 현금 자산, 그리고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산업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정리해 두셨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 목이 메었던 건 그 숫자가 아니었다. 유언장에 적힌 특별 조항 때문이었다. 상기 명시된 자산의 전부는 내 딸 배지우에게 온전한 특유재산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 고유재산으로 남긴다. 이 자산은 부부 공동재산과 섞이지 않으며 내 딸이 법적 효력이 있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개인의 재정적 의무를 담보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손등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여전히 폭풍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지붕을 짓고 계셨던 것이다. 한 변호사가 서류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회장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게 그러시더군요. 우리 지우는 마음이 넓지만 가끔은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걸 잊어버려요. 라고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나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 나는 수년간 내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상속 변호사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며 정보를 계속 처리했다. 잠시 후 그가 멈칫하며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배지우 대표님,
현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강도진 씨와 이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 1분기 말에 법원 조정조서가 성립되어 이미 이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변호사는 화면을 다시 보며 전문가 특유의 사무적인 톤을 유지했다. 대표님과 강도진 씨의 이혼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 조정 조서이 송달되었고요. 상속 절차를 위해 대표님의 특유 재산을 정확히 분류하려면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히 마비된 채 앉아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비가 건물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방 안의 에어컨 소리가 일정한 백색 소음처럼 들렸다. 한 변호사의 펜이 책상 위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모든 음절을 또박또박 끊어 말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아침 도진이 보낸 문자를 찾았다. 밖에 비 쏟아지네. 겉옷 챙겨. 이 문자가 아직 거기에 있었다. 너무나도 역겨울 만큼 다정한 문자. 아침에 비가 올까 걱정된다며 아내에게 겉옷을 챙기라고 말하는 남자가 서류상으로는 이미 몇 달 전에 그녀와 이혼한 상태라니. 인간이란 참으로 경이로운 생물이다. 자기 자신에게는 우산을 씌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발밑에는 무덤을 팔 수 있으니까.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고 있지만 않았다면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가 상속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사건 진행 기록과 제출 서류 전체를 당장 뽑아주세요. 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단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서류들이 출력되어 나왔다. 종이들은 마치 얇고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혼 조정 신청서, 소송 대리인 위임장,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합의서, 그리고 법원의 모든 송달 서류를 받을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에는 이노바테크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합의서 맨 밑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어설프게 따라 그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진짜 서명이었다. 첫 번째 획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끝이 살짝 위로 튕겨 올라간 내가 수년간 내 이름을 써왔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나는 온몸이 너무 심하게 떨려 한 변호사가 건네준 물잔조차 쥘 수 없었다. 그녀가 티슈를 건넸지만 나는 울 수조차 없었다. 어떤 충격은 사람을 통곡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충격은 눈물을 가둬버리고 고통을 목구멍 속에 단단하게 얼려버린다. 기억들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왔다. 몇 달 전 도지는 내게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는 그것이 우리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업 구조 조정 및 정관 변경 서류라고 했다. 그날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뼛속까지 지쳐 있었다. 도지는 내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지우야, 인덱스 붙은 곳에 서명 좀 해줘. VC, 벤처 캐피탈 쪽에서 최대한 빨리 달래. 대부분 기술적인 부속 명세서랑 내부 이사회 결의안이야. 나는 그에게 물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해? 도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나 못 믿어? 우리 회사잖아. 내가 당신 다칠 일을 하겠어? 그래서 나는 서명했다. 지쳐 있었으니까, 그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부부인데 왜 서류 한 장을 두고 서로를 경계해야 하냐고 생각했으니까. 가장 비싼 교훈은 현금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 전체로 지불된다. 나는 한 변호사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 변호사님, 저 속아서 제 이혼 서류에 서명한 거군요. 한 변호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진정하세요, 배 대표님.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적색 경보지만
우리는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합니다. 우선 이혼 소송 기록 전체의 인증 등본을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자산은 엄격한 특유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대표님이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이 도리어 강도진 씨가 대표님의 유산의 단 1원도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 단 하루아침에 나는 45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 남편이 내 인생에서 나를 법적으로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의 증거가, 다른 한쪽에는 나와 한 침대를 쓰던 남자의 가장 차가운 등 뒤에 칼침이 있었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테이블을 엎지도 않았다. 도진에게 당장 전화하지도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고통이 바닥을 치면 마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파괴적일 만큼 차분해진다. 나는 필요한 사본들에 서명하고 가방에 넣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아버지 유언장의 그 조항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 고유재산. 갑자기 이해가 갔다. 아버지는 내게 그저 돈을 남기신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게 생명줄을 남기셨다. 도지는 아마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를 자기 인생에서 밀어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꾸민 그 교활한 이혼 서류 덕분에 그토록 탐냈을 일생일대의 거대한 몫에서 자신의 두 손을 법적으로 잘라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로펌을 나온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 오랫동안 앉아 서류 봉투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이 손을 놓으면 악몽이 다시 시작될까봐 두려웠다. 비는 이슬비로 잦아들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질문들이 폭력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내 눈으로 직접 법원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남편이 그저 마음이 식어간다고만 믿은 채 죽어갔을 것이다. 그가 내 집, 내 회사, 내가 서명할 만큼 그를 믿었던 그 서류들 속에 이렇게 차분하게 덫을 놓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화기가 울렸다. 한 변호사였다. 어디십니까? 아직 주차장이에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메인 로펌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이 파일 당장 해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차를 몰고 한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색깔별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배 대표님, 앉으세요. 아프겠지만 지금은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나는 손가락을 꽉꽉 찢긴 채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페이지들을 가리켰다. 보세요. 이혼조정신청서, 위임장, 재산분할 합의서, 서명은 모두 대표님 본인 것이 맞습니다. 위조가 아니에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이혼 서류에 저도 모르게 서명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도진 씨가 최근 대규모 투자 서류라며 엄청난 양의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하셨죠. 나는 눈을 감고 모든 세부 사항을 강제로 떠올렸다. 아버지가 막 중환자실에 재입원하셨을 때였다. 나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도진이 무거운 바인더를 들고 와 내 책상에 던졌다. 이것들 좀 서명해줘. 투자자들이 필요하대. 법률 용어가 너무 많아서 나도 골치 아프네. 중요한 게 있냐고 물었던 기억이 났다. 그는 아주 가볍게 웃었다. 중요하지 않으면 당신 서명이 왜 필요하겠어. 그냥 내부 서류들이야. 마감 맞춰야 하니까 여기 서명해. 돌이켜보니 내 뺨을 치고 싶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들 하지만 내 펜은 말 그대로 내 결혼 생활의 사형 집행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펜을 내게 쥐어준 사형 집행인에게 고맙다고 한 셈이다. 한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또 다른 이상한 점. 법원 송달 주소가 자택이 아니라 이노바테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변경 위임장이 있네요. 법원 우편물이 회사로 도착했다면 누가 먼저 받습니까?
나는 즉각 고개를 들었다. 윤나연 대리요. 총무팀 데스크를 보거든요.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연은 회사 초기부터 함께한 직원이었다. 베스트 프렌드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한 변호사가 물었다. 강도진 이사가 윤 대리에게서 우편물을 쉽게 가로챌 수 있습니까?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고 제 남편입니다. 그 건물 어디든 접근할 수 있죠. 데스크 직원에게 내 책상 위에 봉투 올려놔라 라고 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한 변호사는 노트에 몇 줄을 적었다. 사슬이 명확해지네요. 강도진 씨는 회사 서류에 이혼 서류를 끼워 넣었고 법원 소환장과 통지서는 회사로 오게 해서 가로챘습니다. 게다가 대표님은 회장님 건강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작은 글씨들을 읽지 않았고요. 내 목이 타들어갔다. 한 변호사님, 당장 강도진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그 자식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했냐고 묻고 싶다고요. 한 변호사의 대답은 내 숨을 먹게 할 만큼 빨랐다. 그녀는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배지우 대표님, 내 말 들으세요. 지금 폭발하면 도진 씨는 대표님이 알았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님 회사의 핵심 기술 인프라는 누가 통제하고 있죠?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두 가지 평행한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 사기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시리즈 B제품 출시 전에 이노바테크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분노로 행동한다면 소리 지르며 싸우는 데선 이기겠지만 체스게임 전체는 패배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그 회사는 단순히 내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초기 투자금이자 130명 직원의 생계였고 수년간의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의 결과물이었다. 한 변호사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회장님이 남기신 450억 원은 도진 씨의 사기 이혼 덕분에 특유 재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단 1원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는 대표님에게 사기를 쳤지만 그 사기극 때문에 자기 인생 최대의 횡재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킨 겁니다. 나는 서류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여전히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벽돌 쌓듯 모으세요. 한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부터는 모든 단어를 읽기 전에 종이 한 장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가 서류를 가져왔던 날들의 이메일, 문자, 캘린더를 백업하세요. 덮어 씌워지지 않았다면 데스크 근처의 보안 카메라 영상도 확인하시고요. 우편물 대장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절대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어났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단어는 가볍게 들렸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내 결혼 생활 내내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다녔던 것이다. 로펌을 나와 나는 곧장 회사로 돌아갔다. 늦은 오후라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내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 보관함을 열었다. 서명했던 날짜에 캘린더 일정, 첨부 파일, 회의록을 불러왔다. 대충 훑어본 것도 있었고 다시 열어보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내가 문서에 서명한 날짜와 법원에서 통지서를 발송했을 날짜를 교차 검증했다. 로비 카메라 영상도 끌어모았다. 오래된 데이터라 끊기긴 했지만 내 예감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윤나연 대리의 자리를 지나쳤다. 그녀는 가방을 싸고 있었다.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나는 평소처럼 보이려 애쓰며 대답했다. 네, 옛날 파일 좀 확인하느라요. 아, 나연 씨. 1분기 우편물 수신 대장 어디다 뒀어요? 나연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움찔했다.
내 눈에는 보였다. 총무팀 케빈이세요. 제가 내일 뽑아다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아주 짧은 망설임이었지만 내 가슴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리기엔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아침에는 충격으로 마비되었지만 저녁이 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쩌면 고통이 너무 거대하면 무너져 내릴 사치조차 허락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내 자신의 폐허 위에서 즉각적으로 어른이 되도록 강요할 뿐.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다.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수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류지훈. 대기업에서 내부 기업 비리 조사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사설정보 탐정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이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그가 받았다. 배지우. 오랜만이네. 나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지훈아, 부탁이 하나 있어. 좀 지저분한 일이야.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슨 일인데? 나는 젖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을 응시했다. 밤바람이 내 뺨을 차갑게 얼렸다. 내 남편의 실제 동선을 추적해줘. 지훈은 멍청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항상 서명하기 전에 읽어보라고 하셨다. 한 번 잊어버린 대가로 나는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삶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도진의 마침표, 쉼표 하나, 눈빛 하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정한 말 한마디까지 모두 현미경 아래 놓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을지로 골목에 숨겨진 조용한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다. 뒤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벌써 도착해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손도 대지 않은 블랙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아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꼴이 말이 아니네. 나는 건조하게 웃었다. 너의 매력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류지훈.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내 쪽으로 물 한 잔을 밀어주었다. 도진이 형 거는 대체 뭔데? 나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이혼 조정 판결문 인증 등본, 최근 도진이 보낸 문자, 그리고 공유 캘린더 내역을 건넸다. 지훈은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다 읽은 후 그는 의자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다. 지우야, 이건 그냥 바람 피우는 수준이 아니잖아. 네가 어디까지 파헤치고 싶은지 알아. 바닥에 진짜 진실이 나올 때까지 파주마. 지훈은 동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누군가 내 등을 토닥이며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다면 나는 아마 그 얼굴에 대고 웃었을 것이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기도할게라는 종이 한 장의 불길을 꺼주진 않으니까. 지훈이 말했다. 난 합법적으로만 움직여. 위치 추적, 공개 기록, 공공장소 감시, 서류 추적, 무단 침입이나 불법 도청은 안 해. 꼬리를 잡기 위해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다음 날 지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도진 형, 부산 IT 컨퍼런스 간 거 아님. 지금 반포임. 첨부된 위치피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반포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우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 내가 운전하며 지나갈 때마다 불 켜진 발코니를 보며 저기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겠다고 생각했던 곳. 평화란 어느 층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나는 그곳으로 차를 몰아길 건너편에 주차했다. 지훈은 이미 그곳에 벽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고 있었다. 내 차를 본 그가 걸어와 조수석에 탔다. 정말 볼 거야? 나는 아파트 입구를 멍하니 응시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안 보면 나 자신에게 또 거짓말하는 거야. 지훈이 내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그가 방금 찍은 고화질 사진들이 떠 있었다. 테슬라에서 내리는 도진, 연하늘색 셔츠를 입고
손목에는 우리가 결혼 5주년 때 내가 사준 롤렉스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건 이아름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세련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폐광촌에서 엄마 뒤에 숨어 겁에 질려 있던 가난한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세련되었으며 자신을 가장 예쁘게 보이는 각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숨을 먹게 한 것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남자아이였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뽀얀 피부에 곱슬머리를 한 아이. 초록색 플라스틱 공룡 장난감을 꽉 쥐고 있었다. 도진이 허리를 굽혀 아이의 비닐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름이 미소를 지으며 도진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아이가 위를 쳐다보며 무어라 외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아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 보안 요원들은 저 아이를 하준이라고 부르더라. 234동. 이웃들은 저들을 부부로 알아. 도진 형은 일주일에 서너 밤을 여기서 보내고 가끔 자고 가기도 하고 태블릿을 쥔 내 두 손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3살짜리 아이. 그 말은 내가 가장 공격적으로 시험관 시술 IVF를 받기 시작할 무렵 저 아이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내가 무균실 같은 클리닉 방에 홀로 앉아 의사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집에 돌아와 흐느껴 우는 나를 도진이 안아주며 괜찮아, 천천히 하자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한 우리라는 단어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몇 분 후 아파트 입구가 열렸다. 도진이 하준을 품에 안고 걸어 나왔다. 아름이 그의 팔짱을 꼈다. 3사람은 보도를 따라 걸었다. 너무나도 폭력적일 만큼 정상적이었다. 몰래 숨거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진짜 가족처럼 함께 걸었다. 그리고 나는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내 인생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훔쳐보는 사람처럼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내 목소리가 거친 쇳소리처럼 나왔다. 진명이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지훈이 재킷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아름이 먼 친척 명의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LLC. 하지만 자금 출처가 복잡해. 일부는 도진형 개인 계좌에서 나왔지만 이노바테크 협력사 계좌와 연결된 대규모 이체 내역이 있어. 아직 수박겉핥기 수준이지만 적색 경보가 사방에 널렸어. 나는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 회사 돈으로 자기 2번째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구나. 확실히 하려면 장부를 감사해야 해. 나는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유리창에 아름답고 차가운 서울의 석양이 반사되었다. 저 집들 중 한 곳에서 아름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을 것이다. 하주는 소파 주위를 뛰어다니고 도지는 저녁을 먹기 위해 손을 씻고 있겠지. 그동안 내 집 냉장고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이 있고 젓가락은 여전히 접시 위에 놓여 있을 텐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당신을 한 번 베고 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전체를 찢어 발겨 그 아래 썩어 빠진 진짜 모습을 강제로 보게 만든다. 지훈이 나를 쳐다보았다. 올라가 볼래? 나는 즉각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올라가서 뭘 얻겠어? 소리 지르며 싸우기? 인터넷에 버림받은 아내 영상이나 3일 동안 떠돌게 하려고? 난 대중한테 무료 오락거리 제공할 생각 없어. 강해 보이게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 다른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아름에게 따져 묻고 가장 어두운 밤 나를 안아주던 그 손으로 어떻게 저 아이를 안을 수 있냐고 도진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가두었다. 그래야만 했다.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눈가를 닦았다. 지훈아, 계속 봐. 도진이 일정, 사진, 저 아파트와 관련된 재무 기록, 특히 이아름, 그녀의 엄마, 오정희, 그리고 이노바테크 협력사 사이의 연결고리.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가짜 이혼까지 꾸민 놈이 속임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진 않을 거야.
알아.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7시가 다 되어 갔다. 집으로.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를 보러 간다고? 응. 오늘 밤엔 그가 어떤 연기를 할지 보고 싶어서. 지훈은 나를 말리지 않았다. 어쩌면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희망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부드러움마저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서자 거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도지는 소파에 앉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샤워를 마치고 덜 마른 머리를 하고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방금 깎은 배가 한 접시 놓여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말투는 전혀 이상할 것 없이 자연스러웠다. 늦었네. 나는 몇 초 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변호사, 공증인 등을 만나 아버지 유산 문제를 처리하느라 늦었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게 참 우습다고 생각했다. 거짓말쟁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묻는 걸 좋아하니까. 구두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할 일이 좀 있었어. 도진이 자세히 보았다. 눈이 빨갛네. 울었어?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냥 비바람 맞아서 그래. 도진은 잠시 조용히 있더니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아버님 돌아가신 거, 회사 일, 아기 문제까지 계속 속으로만 사귀면 당신 자신을 고문하는 것밖에 안 돼. 나는 유리잔을 꽉 쥐고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방금 전까지 아빠라 부르는 아이를 안고 한강뷰 아파트로 들어갔던 남자가 지금 내 집에 앉아 내 과일을 먹으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가리기 위해 가짜 걱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나 자신을 고문하는 법을 좀 그만둬야겠어. 도지는 내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한 조각 베어 물었다. 나는 그저 그를 응시했다. 처음으로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기생충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웨딩 사진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쳤다. 믿음을 잃었을 때, 한때 신성했던 것은 그저 잘못된 장소에 걸린 사진 한 장에 불과해진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켜서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증거라고 지었다. 지훈이 보낸 사진들을 모두 업로드했다. 아파트 밖에 도진, 아름, 하준. 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서 강 건너편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모니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 가슴에 둔탁하고 욱신거리는 고통이 느껴졌다. 폭발하지는 않았다. 그저 끈질기게 아파올 뿐. 거실에서 도진이 TV를 켰다. 복도를 따라 월요일 밤 스포츠 중계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어떤 플레이를 보며 낄낄거렸다. 마치 오늘 밤이 완벽하게 정상인 것처럼. 그 정상성이 끔찍했다. 수년 동안 한 침대를 쓴 여자를 배신하고 돌아와서는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축구를 보고 왜 눈이 빨갛냐고 무심히 물을 수 있다니. 사람의 마음에 바닥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닥을 완전히 뚫어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는 사진 몇 장을 인쇄했다. 고화질 컬러 사진은 아니었지만 얼굴을 알아보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의 사진. 종이를 접어 서재 밖으로 나갔다. 도지는 여전히 소파에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앉아? 나는 유리 커피 테이블 위로 사진들을 던졌다. 봐봐. 도진이 아래를 힐끗 보았다. 정확히 1초 동안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연기력이 좋았다. 즉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사진 하나를 집어들더니 다시 툭 던졌다. 뒷조사하려고 사람 붙였어? 나는 거친 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너 비밀 아파트에 내연녀에 널 아빠라 부르는 애까지 숨겨놓고 첫 질문이 사람 붙였냐는 거야? 도지는 조용히 있었다. 리모컨을 집어 TV를 음소거했다.
발코니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 외에는 집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어차피 안 이상 더는 안 숨길게. 그 말은 마치 깨진 접시처럼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이 아름이 너한테 뭐야? 내가 물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비명을 지를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목이 너무 말라서 단어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나왔다. 그럼 나는? 도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지우야, 모르는 척 하지 마.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도 지쳤고 당신도 지쳤어. 이 집은 일, 시험관 시술, 호르몬 주사, 스트레스 투성이야. 나도 남자야. 진짜 가족이 필요했어. 내 양손이 안락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진짜 가족. 도진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우리 엄마가 손주를 몇 년이나 기다리셨어. 내가 압박감 안 받을 줄 알아? 아름이는 내게 아들을 줬어. 날 아빠라고 불러.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려와서 날 안는다고. 당신은? 당신이 내게 준 건 죄책감과 막다른 골목뿐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모든 주사 바늘, 묵윤실에서 홀로 누워있던 시간, 내 생물학적 한계가 두려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던 그 모든 밤들이 그에게는 그저 죄책감과 막다른 골목이었단 말인가. 바람 피우고 숨겨둔 자식을 낳고 속여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난임인 걸 탓해?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자 도진이 멈칫했다. 그의 눈이 번쩍였다. 당신 그거 알아?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그가 일어나 내게 걸어왔다. 지우야, 나만 나쁜 놈인 척하지 마. 그 서류는 우리 둘 다를 위한 탈출구였어. 당신이 서명했고 판사가 도장 찍었어. 우린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야. 우리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갈 때 시리즈 B 투자 서류에 이혼 서류를 교묘하게 숨겨놓은 게 탈출구라고? 도지는 입을 다물었다. 침묵은 때론 거짓말보다 더 더럽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부로 이노바테크의 모든 경영 및 임원직에서 직무정지야.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도지는 짧고 건조한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돌아갈 줄 알아?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회사 내 거 아니야. 핵심 백엔드는 내 거지. 도진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다. 서버, 암호화키, 인증 아키텍처, 루트 권한, 전부 나를 거쳐야 돼. 시리즈 B 출시가 몇 주 안 남았어. 내가 협조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무자비한 CEO 놀이하고 싶어. 지우야. 똑똑하게 타이밍을 고르지 그랬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도지는 책상 위에 자기 노트북으로 걸어가 덮개를 열었다. 내가 건드린 적 없는 코드와 관리자 패널들이 나타났다. 그가 몇 줄을 타이핑하더니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이거 보여? 배포 접근 서버 마스터키. 그리고 이건? 그는 평범해 보이는 파일을 가리켰다. 킬 스위치. 내가 이걸 건드리면 테스트 환경이 망가져. 투자자들은 떠나고 우린 계약 위반으로 고소당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130명의 직원들이 당신 손에 회사가 망하는 걸 지켜보게 될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도진이 거의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게는 이메일도 있고 내부 재무 서류도 있어. 내가 몇 가지만 재배치하면 당신이 수상한 협력사에 대금을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당신 일 잘하는 대표인 건 알지만 여론재판과 금융감독원은 당신 생각만큼 관대하지 않거든. 내 앞에 이 남자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두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걸 들키기만을 기다렸다가 내 목에 그 칼을 들이밀고 있는 살인귀였다. 뺨을 때리고 싶었다. 물컵에 물을 그 오만한 얼굴에 뿌리고 이 비겁하고 기생충 같은 새끼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등 뒤에는 회사 전체가 있었다. 130명의 월급, 아버지가 도와주신 내 유산.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원하는 게 뭐야? 도지는 내 질문이 마음에 든다는 듯 쳐다보았다. 간단해. 조용히 있어. 소란 피우지 마. 아름이나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고 제품 출시가 끝나면 우리 성인답게 제대로 협상하자고. 내가 모든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되도록 해줄 테니까. 누구를 위해 매끄럽게? 모두를 위해서. 그가 쉽게 말했다. 당신은 회사와 명성을 지키고 아름이와 하준이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 우리 엄마는 손주를 얻고 이기적으로 굴지 마, 지우야. 나는 헛웃음이 날 뻔했다. 아내에게 사기를 치고 신뢰를 난도질해 놓고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니. 만약 뻔뻔함이 상품이었다면 그는 이재용보다 부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내 눈을 가렸다. 시간을 줘. 도진이 나를 지켜보았다. 얼마나? 지금 당장 이걸 받아들일 순 없어. 하지만 회사가 죽는 건 원치 않아. 그 문장은 그에게 내가 겁에 질려 있다고 확신시켰다. 도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시 자비로운 독재자의 말투로 돌아갔다. 데모 시험까지 3주 남았어. 당신 일에만 집중해. 그 후엔 아름이와 하준이를 데려와서 가족들에게 인사시킬 테니까 어른답게 처리하자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있어? 도지는 약간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 지우야.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피곤해, 잘게. 도지는 나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운명, 직원들, 언론의 위협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고 생각했다. 난임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알량한 존엄성이라도 지키기 위해 몸을 움츠릴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안방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최대 수압으로 틀었다. 타일을 때리는 물소리가 전화 통화 소리를 덮었다. 한 변호사가 즉시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핏발 선 눈, 창백한 입술. 하지만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한 변호사님, 방금 그 자백을 다 받아냈어요. 회사 기술 인프라를 무기 삼아 절 협박한 사실이요. 킬 스위치랑 서버 접근 차단, 그리고 절 모함하기 위해 재무 서류를 조작하겠다는 것도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녹음했습니까? 나는 가운 주머니에 있는 두 번째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녹음 앱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네.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우며 치명적이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린 사기 이혼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업 공갈 협박과 사이버 사보타주, 파괴 공작을 다루는 겁니다. 나는 물을 껐다.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닿았다. 저 밥거실에서 도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굽힘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다. 가끔은 그저 곰덫을 어디에 놓을지 보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집은 조용했다. 소파는 어젯밤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그의 커피 머그잔, 현관에 나란히 놓인 그의 구두.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어젯밤 이곳에서 결혼 생활이 도살당했다는 걸 절대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도진이 드레스룸에서 나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다. 어젯밤이 꿈이었던 것처럼 가벼운 목소리였다. 잠은 잘 잤어? 나는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그럭저럭 충격받은 건 알지만 결국 당신도 내게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를 잠깐 돌아보았다. 그토록 기괴한 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내뱉는 그의 심장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꿀꺽 삼켰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지쳤어. 그 말은 그를 만족시켰다. 그가 다가오며 오만하게 말했다. 출시에만 집중해. 나머진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처리하자.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진이 떠난 후 나는 삼청동의 한 카페로 차를 몰았다. 한 변호사가 안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 법률 메모장, 따뜻한 커피 두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가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저를 협박했다는 걸 인정하는 녹음본이에요. 출시가 끝나면 내연녀와 아이의 법적 지위도 요구하겠다고 했고요. 한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합니다. 우리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대표님이 반격하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됩니다. 나는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다음 계획은요? 한 변호사는 메모장에 3가지 요점을 적었다. 3가지 전선입니다. 첫째, 사기 이혼. 둘째, 기술 접근권을 이용한 기업 협박. 셋째,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유하세요. 헛소문이 나선 안 됩니다. 나는 그 목록을 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혼돈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첫째,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님은 모든 페이지를 다 읽기 전에는 아무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급하다거나 믿는다거나 껄끄럽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그 수업료가 꽤 비쌌으니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둘째, 대표님의 개인 서류, 회사 원본 파일, 법인인감은 모두 안전한 금고에 넣으세요. 집이 아니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회사 백엔드 시스템 변경에 대한 프로토콜을 강화하세요. 업데이트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로그 티켓을 남겨야 하고 이중 승인을 받게 만드세요. 도진 씨를 지목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시리즈 B 출시를 핑계로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세요. 도진 씨는 아주 싫어할 겁니다. 좋네요. 명확한 규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뒷문을 찾고 있는 법이니까요. 카페를 나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다. 나는 재무팀의 신유진 팀장을 내 사무실로 불렀다. 유진이 청구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부르셨어요, 대표님? 나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신 팀장, 지난 4년간 회사의 모든 기술 및 외부 유지 보수 지출 내역을 심층 감사해줘. 철저하게 비밀로 해. 이유는 묻지 말고 유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어서요. 유진은 즉각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협력사 그룹별로 필터링해서 자금 흐름 추적해 볼게요. 가족마저 내 등에 칼을 꽂는 세상에서 직원이 원칙대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감사가 밀려왔다. 다음으로 총무팀 나연 대리를 불렀다. 나연은 초조해 보였다. 앉아요. 1분기 수신 우편물 대장이 필요해요. 나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점심 먹고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나연은 아주 잠시 주저하더니 속삭였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사슬의 가장 작은 고리들이 보통 가장 먼저 덜그럭거린다.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악한 주모자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금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날 오후 나는 개발 및 운영팀과 짧은 회의를 소집했다. 도진도 참석했다. 나는 회사 대표의 페르소나를 유지했다. 오늘부터 데모 시연 때까지 모든 시스템 변경은 로그 티켓과 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는 독단적인 배포는 금지합니다. 도진이 뒤로 기대앉으며 콧방귀를 꼈다. 갑자기 웬 관료주의야? 개발자들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배를 더 단단히 묶어야 하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문서화되지 않은 푸시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되는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몇몇 부서장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반박하지 않았지만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성벽을 안전하게 지킬 만큼 단단하되
내 패를 들키지 않을 만큼만 조이는 미세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진이 무심히 물었다. 요즘 엄청 조심스럽게 구네? 나는 코트를 걸었다. 부주의한 실수 하나면 다 끝이니까 회사 말이야. 나는 얇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사도 인생도 도지는 조용해졌다. 어쩌면 이중적인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내가 씁쓸한 주부의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나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았다. 복도는 텅 비었고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와 야간 청소부의 진공 청소기 소리만 들렸다. 나는 작은 회의실에서 유진과 함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유진의 노트북, 은행 명세서, 청구서, 식은 커피가 널브러져 있었다. 유진이 안경을 추어 올렸다. 대표님, 이거 심각한데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어떤 게?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 덩어리예요.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는 시스템 유지 보수, 사이버 보안 컨설팅,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백업 서버 등 IT 기업의 정상적인 지출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회계장부와 같다.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곳에 보통 시체가 묻혀 있는 법이다. 유진이 한 협력사 이름을 가리켰다. 정의 테크놀로지, 정유아이텍.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로 10억 원 가까이 송금됐어요. 나는 미간을 좁혔다. 어떤 업체인데? 서류상으론 IT 하드웨어 공급업체예요. 근데 법인 등기를 파봤더니 등록된 주소가 강원도 태백의 허름한 슬레이트 집이더라고요. 웹사이트도 기술 직원도 창고도 없어요. 나는 등록된 법인 대표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오정희,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시는 이름인가요? 나는 지훈이 보내준 파일을 떠올렸다. 오정희, 아름의 엄마. 나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 내가 개인 돈 2천만 원을 갚아주었던 그 여자. 이제 그녀는 내 회사 자금 흐름의 한가운데 또리를 틀고 있었다. 목이 사포처럼 거칠어졌다. 계속 찾아봐 신 팀장. 유진은 계속 필터링했다. 다른 업체들도 있어요. 태백 디지털, 푸른산 소프트웨어 등 전부 페이퍼 컴퍼니 주소, 가상 오피스, 아니면 우체국 사서함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협력사 승인 서류에 강도진 이사님이 서명하셨어요. 나는 숫자들을 보았다. 여기 5천만 원, 저기 2천만 원, 합쳐서 총 10억 원. 화면에 정지된 채 떠있는 숫자들은 나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결과물은 있어? 내가 물었다. 형편없어요. 유진이 코웃음 쳤다. 보안 컨설팅 제공 또는 하드웨어 납품이라고만 적힌 청구서들 뿐이에요. 일련 번호도 없고 수령인 서명도 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수년 동안 나는 도진에게 기술 예산을 믿고 맡겼다. 나는 거시적인 재무와 큰 그림만 관리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했던 것이다. 늑대에게 닭장문을 지키게 한 꼴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닭장의 깃털이 흩날리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니 유진은 계속 자금을 추적했다. 돈은 이노바테크에서 협력사들로 넘어간 뒤 아름씨 가족과 연결된 개인 계좌로 튕겨지거나 현금으로 인출됐어요. 날짜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도진 이사님이 반포 아파트 계약금을 낸 주에 대규모 인출이 있었고 하준이라는 아이가 한 달에 200만 원짜리 프라이빗 유치원에 입학한 주에도 송금이 이루어졌어요. 유진이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대표님,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자기 비밀 가족 부양하려고 회사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우리는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인간은 종이 한 장에 서명하고 내연녀한테 아파트를 사주다니. 나는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10억. 와, 적어도 자기가 배신한 내역을 영수증으로 꼼꼼히 남겨두긴 했네.
유진이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부 감사팀 부를까요? 아니,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 나는 가방에서 새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장부, 청구서, 승인 이메일 전부 복사해. 회사 서버는 쓰지 말고 내일 한 변호사님 통해서 포렌식 사본 봉인할 거야. 알겠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무실을 나설 때 개발팀 구역을 지나쳤다. 도진의 자리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헤드폰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회사를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헌신적인 CTO의 모습 그 자체였다. 숫자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니터 불빛은 유독성 폐기물처럼 보였다. 나는 주머니 속 하드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예전엔 여자들이 미모와 달콤한 말, 비밀 모텔방으로만 남편을 훔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페이퍼 컴퍼니, 가짜 청구서, 그리고 악어의 눈물로 도둑질을 한다는 걸 알았다. 이틀 뒤, 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집안을 따뜻하게 해야 할 맑고 순진무구한 소리였지만 내 귓막에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문을 열었다. 신발장 옆에 작은 파란색 캐리어가 있었다. 공룡 모양의 유아용 운동화 한 켤레가 러그 위에 놓여 있었다. 내 소파에는 꼬마 하준이가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다. 도지는 그 옆에서 주스팩을 들고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무한한 다정함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이 내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베이지색 리넨의 작은 라벤더 가지가 자수된 아버지가 제주도 여행에서 사다 주신 기념품이었다. 아껴 입으려고 잘 꺼내지도 않던 그 앞치마. 그것이 지금 한때 나를 구원자라 불렀던 여자의 몸에 감겨내 주방에서 저녁을 하고 있었다. 아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 지우 대표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는데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진 오빠가 며칠만 여기서 지내라고 해서요. 나는 도진을 보았다. 당신이 결정했다고? 도진은 주스팩을 내려놓으며 뻔뻔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며칠뿐이야. 애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 애. 그는 아이를 인간 방패로 썼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한가운데 아이를 세워 화를 내는 피해자를 괴물로 보이게 만드는 짓. 전형적이고 역겨운 가스라이팅 수법이었다. 하준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줌마가 배지우야? 나는 목소리를 억지로 부드럽게 낮췄다. 내가 지우야. 아이가 플라스틱 공룡을 들어 올렸다. 바퀴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어? 도진 아빠가 고쳐준다고 했는데 까먹었어. 도진 아빠. 그 단어는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퀴를 딸깍 소리나게 끼워 맞췄다. 자, 다 됐네. 우와, 아줌마 진짜 똑똑하다. 하준이가 깨르르 웃었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다. 아름은 치명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하준이가 벌써 지우 대표님을 좋아하네요. 제가 예전에 대표님이 엄마랑 절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얘기해 줬거든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그걸 기억은 하네? 그녀의 미소가 1초 정도 흔들렸지만 금세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럼요. 대표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어떤 사람의 감사는 그저 위장된 뺨 때리기에 불과하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시어머니 황 여사가 식료품 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시아버지 역시 생수 묶음을 낑낑대며 들고 따라왔다. 황 여사는 하준이를 보자마자 봉투를 던져두고 달려갔다. 아이고, 내 똥강아지. 할미가 우리 하준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준이가 웃었다. 시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지우야. 퇴근했냐?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황 여사가 쏘아붙였다. 당신 애 노는데 방해 말고 둬요.
지우는 회사에서 피곤할 텐데 내버려 두라고. 그녀는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우였다. 며칠 전만 해도 후계자를 낳으라고 닥달하던 여자가 순식간에 내 집에서 나를 남으로 교체해버렸다. 어머니 다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도진이가 말해줬다. 황 여사가 하준이를 껴안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너희 둘은 안 맞아. 이혼도 이미 끝났잖니. 너네도 못 낳고 뭘 바란 거냐. 집안엔 핏줄이 필요해. 내 친손줄을 모른 척 하라는 거냐. 네가 돈 잘 버는 건 알지만 엄마가 될 수 없다면 이해해야지. 시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당신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우리 집안이 몇 년을 아들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대를 이을 핏줄이 생겼잖아요. 아름은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자락을 비틀며 비극적인 피해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승리자의 썩소. 도진이 일어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우 피곤해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냥 며칠만 있게 해줘.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사주신 닭이 세트, 내가 발코니에서 키운 다육식물들, 모든 것에 내 지문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서 있었다. 아름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 대표님, 저녁했어요. 같이 드세요. 대표님 허브 듬뿍 넣은 달고분구이 좋아하신다길래 특별히 준비했어요.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아는 것도 많네. 아름이 입술을 깨물었다. 전 그냥 평화를 원해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 평화가 아니지. 내 말에 방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도진이 미간을 좁혔다. 지우야,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명확하게 말했다. 피곤하네. 너희들끼리 먹어. 난 서재에 있을 테니까. 황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젖태도 좀 봐. 우리가 와서 밥상까지 차려주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단을 오르다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제가 수년 동안 어머니 밥상을 차렸죠. 오늘 밤은 빠지겠습니다. 서재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두 번째,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켠 뒤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들의 얄팍한 험담 따윈 알 바 아니었다. 내 집에 내연녀를 끌어들이고 내 집을 제 집처럼 쓰며 가스라이팅하는 도진의 육성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다. 전화기가 울렸다. 도진의 문자였다. 현명하게 잘 처신했네. 계속 그렇게만 해. 그럼 더 험한 꼴은 안 볼 테니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은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이 닭을 썰고 황 여사가 하준이에게 쩔쩔매고 도진은 완벽한 가족의 왕처럼 식탁 상석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나는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이것을 견디는 건 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스스로 무덤을 너무 깊게 파서 절대 기어 올라올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노바테크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대표님, 밖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보안팀장이 달려오며 말했다. 유리문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름의 엄마 오정이었다. 그녀는 건물 앞 광장에 서서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아름은 그 옆에서 하준이를 안고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순교자처럼 서 있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정희가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이 갑질하는 부자 CEO가 제 불쌍한 딸을 괴롭혀요. 우리 손자의 아빠를 뺏으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돈 좀 있다고 핏덩이 같은 내 손자랑 딸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고 해요. 아름이 큰 소리로 흐느꼈다. 전 그냥 제 아들이 아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그 여자 돈은 필요 없어요. 근데 저 여자가 너무 힘이 세서 우릴 파멸시키려 해요.
유리창 뒤에서 지켜보는 내 속에서 짙은 역겨움이 밀려왔다. 내 집에 들어와 내 앞치마를 두르고 내 주방에서 요리하던 여자가 지금은 내 회사 앞에 서서 인터넷에 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현대의 악당은 그저 악행만 저지르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악행을 포장할 PR팀까지 대동한다. 나는 보안팀에 지시했다. 직원들 모두 안에 대기시키세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요. 경찰이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 회사 앞에서 실시간으로 제 명예훼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한 변호사가 즉시 말했다.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르시고요. 제가 당장 법무팀 직원 보내서 방송 체증하고 내용 증명 접근 금지 가처분 경고 날리겠습니다. 쇼하게 놔두세요. 어차피 명예훼손 증거만 쌓이는 거니까요. 20분 뒤 도진이 나타났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인파를 뚫고 달려와 정희의 팔을 잡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회사예요. 정희가 팔을 뿌리쳤다. 자네도 저 여자 편을 들어? 내 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아름이 훌쩍였다. 오빠, 우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저를 너무 걱정하셔서. 나는 창문 너머로 그 서커스를 구경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해 군중을 해산시켰다. 도진이 내게 문자를 보냈다. 그냥 넘어가줘. 가난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감정적으로 저러는 거야. 내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답장은 단호했다. 가난이 명예훼손의 면허증은 아니지. 1시간 뒤 시리즈 B 투자를 주도하는 VC 벤처 캐피탈의 수석 파트너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배 대표님,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가정사가 회사의 지배구조나 다음 주 제품 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건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악몽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회사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이 나를 백태성이라는 전문가와 연결해 주었다. 태성은 역삼동의 간판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소수 정예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는 프리랜서 아키텍트였다. 그는 천재적이고 고집세며 윤리의식이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 태성은 빛바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화이트보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올해 36,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류지훈이 대충 상황은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죠. 전 가정불화에는 안 낍니다. 바람난 남편 뒷조사 해킹 같은 거 안 해요. 제 남편을 해킹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노바테크 백엔드를 감사하고 시리즈 B 데모 시연 전에 보안을 구축해 주세요. 태성이 미간을 좁혔다. 대표님 CTO가 남편이시잖아요. 법적으로 이건 지뢰밭입니다. 제가 코드를 건드렸는데 남편분이 무단 접근이라고 주장하면 제 회사도 같이 날아갑니다. 제가 CEO이자 대주주입니다. 모든 접근은 법무팀이 승인한 합법적인 백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도진이 자랑했던 킬 스위치 구조, 로그 파일, 서버 구조를 보여주었다. 태성은 서류를 빠르게 훑었다. 그러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고 멈칫했다. 배명철. 태성은 안경을 벗고 그 이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태도에 금이 갔다. 배 회장님 따님이십니까? 나는 놀랐다. 아버지를 아세요? 태성이 눈을 비볐다. 대학생 때 전파산 직전이었고 자퇴할 뻔했습니다. 어떤 장학재단에서 남은 2년치 등록금을 지원해 줬어요. 아버님이 익명의 기부자셨죠. 편지 한 통을 남기셨어요. 가난한 건 무서운 게 아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내가 구해준 사람들은 나를 파멸시키러 돌아왔는데
내 아버지가 오래전 구해준 사람은 내가 벼랑 끝에 몰린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다니 태성이 폴더를 덮었다. 좋습니다. 할게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철통 같은 법적 계약서. 둘째, 보안이 유지되는 샌드박스 환경에서만 작업합니다. 셋째, 전 위기에 처한 공주를 구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지키는 계약자일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영웅은 필요 없어요. 영웅들은 비밀유지 계약서, NDA, 서명하는 걸 잊어버리니까요. 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태성이 피식 웃었다. 내 팀원들, 백업 데이터, 그리고 26일을 주십시오. 며칠 밤낮 안 자고 폭탄 해체할 의향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양평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산장이 우리의 비밀 작전 통제소가 되었다. 태성의 엔지니어 4명이 서버, 모니터, 케이블을 들고 들어왔다. 소나무 향기 대신 뜨거운 전자기기 냄새와 레드불 냄새가 진동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쓰지 않았다. 접근 게이트, 인증, 관리자 키, 배포 프로토콜만 새로 구축했다. 새벽이시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태성이 나를 불렀다. 이것 좀 보세요. 백도어 뒷문을 찾았습니다. 도진 씨가 보여준 거 말고요. 진짜 숨겨진 거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누군가 섀도우 레포지토리 비밀 저장소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누구죠? 임 개발자요. 도진 씨의 수석 개발자이자 오른팔. 나는 즉각 지시했다. 아직 그를 차단하지 마세요. 쥐를 너무 일찍 가두면 쥐떼 전체에 경고를 주게 되니까 자기가 안 들켰다고 믿게 내버려둬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임 개발자가 복도에서 내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 데모 준비 순조롭습니다. 일정대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수고가 많아요, 임 책임님. 나는 마주 웃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임 개발자와 도진이 나눈 문자 내역을 보내왔다. 임, 대표님이 프로토콜을 다 잠그고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도진, 예의주시에 섀도우 업데이트 밀어넣어. 섀도우 업데이트는 임 개발자가 스테이징 환경에 심으려 했던 악성 코드였다. 시리즈 B 시연 도중 트래픽이 몰릴 때 고의로 시스템을 다운시켜 내가 도입한 새 프로토콜 때문에 제품이 망가졌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태성은 그 코드를 격리하고 임 개발자가 폭탄을 성공적으로 심었다고 착각하게끔 가짜 미러 환경을 만들었다. 도진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데모 시연 3일 전 그는 내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 위에 계약서를 던졌다. 서명해. 구조조정 합의서였지만 4페이지에는 기술적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내 지분 17%를 도진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주식으로 날 협박하는 거야? 도진이 책상을 내리쳤다.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빈 껍데기야.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데모 시연은 끝이야. 서명해, 지우야. 나는 노트 아래 숨겨둔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내가 서명하면 시스템 다운 안 시킨다고 약속할래? 그가 비열하게 웃었다. 서명하면 모두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나는 펜을 집어들고 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법적 효력 없는 복사본에 서명했다. 도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종이를 낚아채 나갔다. 일요일, 용인의 황여사 본가에서 열린 가족 식사. 나는 내가 어떤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차를 몰았다. 집안은 갈비와 전 냄새로 가득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황 여사가 구석에 있는 교자상을 가리켰다. 지우, 넌 저기 앉아라. 큰 상은 가족들 자리니까. 아름은 큰 상에 앉아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도지는 그 옆에 있었다. 나는 구석상에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섰다. 황 여사가 나를 노려보았다. 온 김에 사돈어른 유산 얘기 좀 하자. 그 돈 절반은 도진이한테 줘야 해. 너네도 못 나왔잖니? 최소한 도진이 아들 키우는데
보탬은 돼야지.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황 여사를 보고 도진을 보고 나를 쳐다보는 친척들을 보았다.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족이라는 건 사기극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들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라고 남겨주신 그 유산은 내연녀나 훔친 아파트, 그리고 자기 직원들 목 10억 원을 횡령한 남자를 먹여 살리는데 쓰이지 않을 겁니다. 도진이 창백해진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입 닥쳐, 배지우. 나는 그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투자 서류에 이혼 서류 숨긴 거, 이노바테크 자금 횡령한 거, 그리고 3살짜리 아이를 소품으로 써서 날 모욕한 거 다 알아. 나는 황 여사를 보았다. 어머니는 핏줄에 미쳐서 그 기생충 같은 짓을 방조하셨고요. 나는 테이블 위에 식냅킨을 던졌다. 전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뵙죠. 나는 망연자실한 침묵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시리즈 비데모 시연 당일 아침. 연회장은 벤처 투자자들, IT 기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꽉 찼다. 나는 무대 뒤에 서서 평온하게 심호흡을 했다. 태성이 기술 부스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가짜 환경 격리 완료. 진짜 시스템 철통 방어 중. 나는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노바테크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도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확히 계획된 타이밍에 도진이 맨 앞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다. 프레젠테이션을 중단해야겠습니다. CTO로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아키텍처를 손상시켰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스템 킬 스위치를 작동시키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엔터키를 세게 내리쳤다. 그는 대형 스크린이 꺼지기를 기다렸다. 1초, 5초, 10초. 이노바테크의 대시보드는 초대형 프로젝터 위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의 화면에 작은 팝업 창이 떴다. 접근 거부, 권한 취소됨. 도진은 공포에 질려 화면을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태성이 기술 부스에서 마이크를 들고 걸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독립사이버보안 감사관 백태성입니다. CEO의 합법적 요청에 따라 우리는 악의적인 내부자 위협을 무력화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투자자분들께 완벽히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프레젠터를 클릭했다. 화면이 포렌식 회계보고서로 바뀌었다. 우리는 전임 CTO와 그의 일당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노바테크에서 10억 원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임 개발자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보안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연회장 맨 뒤에는 오정희와 아름이 몰래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지만 지훈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형사 2명과 함께 길을 막고 섰다. 그리고 지훈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기태, 아름의 고향 태백에서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다. 도진은 기태를 보고 뒷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게 다 뭐야? 지훈이 도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기업 사기죄로 감방 가기 전에 이건 읽어보시지. 친자 확인서랑 협박 문자 내역이야. 도진이 봉투를 거칠게 뜯었다. 아름과 기태 사이의 문자였다. 아름은 도진이 더 큰 물주라는 걸 깨닫기 직전까지 하준이의 양육비 명목으로 기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하준이는 도진의 아들이 아니었다. 도진은 완전히 핏기가 가신 얼굴로 아름을 쳐다보았다. 내 아들이. 아냐? 아름은 진짜 눈물을 터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들의 승리를 보러 왔던 황 여사는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다. 나를 고문하는 데 썼던 그 잘난 집안의 핏줄은 완벽한 사기극 위에 지어진 거짓말이었다. 아름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아이를 보며 기쁘지는 않았다. 그저 어른들이 이렇게나 역겨울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로 걸어가는데 발소리가 들렸다.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도진이 튀어나왔다. 광기 어린 눈빛에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다. 지우야, 고소 취하해. 주식 내놔. 그가 소리쳤다. 그가 내게 닿기도 전에 지훈과 사복 형사가 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다 꽂았다. 축축한 주차장에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하고 메아리 쳤다. 나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끌려가는 걸 묵묵히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1년 후 이노바테크는 시리즈 B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승승장구했다. 태성은 우리의 새로운 CTO가 되었고 단 한 사람이 왕국의 열쇠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주화된 기술 아키텍처를 구축했다. 도지는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사이버 사보타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아름과 정희 역시 공갈 협박 및 횡령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황 여사는 그 잘난 체면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짜 손주를 한 번에 잃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출연해 혼인 빙자 사기 및 이혼 소송에서 피해를 본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비가 개누 맑아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세코너 오피스에서 내려다보며 나는 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모든 것을 잃은 날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난 날이었다. 경계 없는 선의는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한 사다리일 뿐이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손에 쥐어준 신뢰는 내 목을 베라고 상대에게 건네주는 칼과 같다.